어머님, 철민 씨가 열이 펄펄 끓어서 꼼짝도 못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밤새 간호할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추석 대목이라 기름 냄새 진동하는 시장통에서 아들 걱정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 화면 속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아프다던 내 아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돈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따뜻한 가족 온천 여행이라는 글자 아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만 들리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비명처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내 전부를 바친 아들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다정한 거짓말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들숨이 가슴께에서 걸리고 날숨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와 나물 무치는 고소한 참기름 향이 뒤섞여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었습니다. 순잔에는 맛이 변함이 없어. 이 맛 때문에 매번 온다니까. 단골 손님의 칭찬에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와의 통화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님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금지옥 옆 외아들이 몸져 누웠다는 소리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옆에서 살뜰히 챙긴다니 그것만은 다행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야채가게 총각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이것 좀 보세요. 이거 형수님 아니세요? 인별그램인가 거기에 떴는데 일본 여행 가셨나 봐요.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민준이가 싹싹하게 내민 전화기 화면을 무심코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한 인별그램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화면 속의 얼굴들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아프다던 내 아들 철민이,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을 밤새 간호하겠다던 며느리 지혜. 두 사람은 일본식 옷을 걸치고 머리에 수건까지 두른 채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온천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돈 어른과 사돈 처녀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하여 따뜻한 가족 온천 여행이라는 글자 아래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 기름 끓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귓가에 다정하게 울리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제는 저를 비웃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요즘 눈이 침침해서 잘못 봤나 보네. 우리 애들이 저길 갈 리가 있나?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전 붙이던 집게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없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심장에서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내 세상이 사진 한 장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장사를 마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고 손님들이 내미는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셔터를 내리고 가게 문을 잠그는 순간 제 등 뒤로 시장의 모든 불빛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아들 내외의 웃는 얼굴과 가족 온천 여행이라는 글자만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이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반찬 장사를 하며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했고 제 옷 한 벌 사는 대신 아들 학원비 한 번 더 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고 이제 곧 이 가게를 물려받아 편히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잔의 반찬 가게가 있는 이 낡은 시장이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 가게가 나중에 금싸라기 땅이 될 거래요. 철민 씨한테 빨리 넘겨주셔야 저희도 계획을 세우죠. 그때는 그저 철없는 소리라고 살림을 늘리고 싶은 젊은 애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제 헌신과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과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볼 때마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 내외의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 뒤에 가려진 탐욕과 이기심이 이제야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가게를, 제 인생을 탐냈던 것입니다.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를 속이고 그들만의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며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것은 저답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싸우며 살아남은 박순자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잤고 부당한 대우에는 반드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인생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절망이 아니라 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건너편 과일 가게를 하는 제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순자다. 내일 아침 일찍 잠깐 볼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밤 비행기 한 대가 긴 궤적을 그리며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것과 같은 비행기를 아들 내외가 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떠나라. 아주 멀리 행복하게 다녀오너라. 너희가 돌아왔을 때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아니가 아닌 저 자신의 내일을 위해 밤을 새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여행이 끝나는 날, 제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았고 제 마음속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모든 것은 언제부터 잘못되었던가. 아들의 웃는 얼굴 뒤에, 며느리의 살가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칼날을 나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던가. 기억은 불과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제대로 배워야죠. 어머니 손맛, 그거 아무나 내는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 지혜가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평생을 이 시장 바닥에 바쳤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순잔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더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의 결정체인 이 가게를 제 피부치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 아들이 이 가게 맡아서 훌륭하게 해내야지. 저는 아들 철민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아직은 물정 모르는 아들이었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야무지게 챙겨주면 금방 자리를 잡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내외에게 비법 전수를 시작했습니다. 철민아, 나물은 삶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너무 무르면 식감이 죽고 덜 삶으면 풋내가 나. 딱 요 정도 손톱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쑥 들어갈 때 건져야 해. 하지만 아들은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몇 번 뒤적거리다 말고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시큰하다 핑계를 대기 일쑤였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서 좀 보거라. 고춧가루는 이렇게 굵은 거랑 고운 걸 섞었어야 색깔도 곱고 깊은 맛이 난단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파요. 이 냄새 옷에 다 배면 어떡해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행여나 기름 한 방울이라도 튈세라 저만치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에서는 반짝이는 전화기를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 노하우에 대한 존경심 대신 귀찮음과 따분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췄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렇겠지. 조금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틈을 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돈통에 손을 넣어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남의 돈에 손 벌린 적 없이 정직하게 장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시어머니의 가게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새아가 지금 뭐 하는 게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화들짝 놀란 지혜가 황급히 주머니에서 손을 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잔돈이 모자라서 이따가 채워 넣으려고요. 어설픈 변명에 기가 찼습니다. 돈통에는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지폐가 넉넉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더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시끄러워지면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은 착한 아이인데 저 아이가 옆에서 못된 물을 들이는 걸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나한테 꼭 말을 하고 가져가거라. 가게 돈은 한 푼이라도 셈이 맞아야 하는 법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혜는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제가 또 한 번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창고 구석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그깟 기름때 묻은 반찬 가게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이 시장이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거지. 보상금만 두둑하게 받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 가게가 무슨 대단한 유산인 줄 아신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든 빨리 철민 씨 이름으로 돌려놔야 하는데 영 넘어올 생각을 안 하시네. 이번 추석 지나고 나면 내가 한 번 더 제대로 졸라봐야지.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는 그깟 반찬 가게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맛과 정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재개발 보상금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을 불러 며느리의 추악한 속내를 전부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잡은 것은 또다시 아들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터뜨리면 제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과연 제 편에 서줄까? 아니면 저를 원망하며 제 곁을 떠나버릴까? 저는 그 결과가 두려워 또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보처럼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앞에서 벌이는 위선적인 효도 연극을 모르는 척 받아주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웃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저들도 철이 들겠지, 제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배신을 확인한 그날 밤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돈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재산을 노리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뒤통수에 시퍼런 칼을 꽂고 저들끼리 온천 여행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사랑이, 제 인내가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그 괴물을 거두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를 기다려 저는 제 평생의 동지이자 시장의 모든 소식을 꿰고 있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다. 지금 잠깐 나올 수 있니? 내가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 수학이 넘어 영희는 제 가라앉은 목소리만 듣고도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알았다, 순자야. 가게 문 앞으로 나갈 테니 그리로 오너라.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절망과 슬픔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이었습니다. 제 것을 지키고 저를 배신한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길고 긴 싸움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제 평생의 친구와 함께 끼워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시장의 공기는 차고 비릿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의 셔터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고 간간히 켜진 보안등 불빛만이 축축한 시멘트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드나든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시장 골목은 낯설고 스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가게 앞이 아닌 영희의 과일 가게 앞에서 굳어버린 손에 입김을 불며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둔탁한 셔터 소리와 함께 영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영희는 대번에 무슨 큰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순자야,
이 새벽에 어쩐 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영희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생 과일을 만져온 친구의 손은 저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에 이끌려 가게 안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슨 일이든 말해보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있었던 일을, 아니,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며느리의 거짓말, 야채가게 총각이 보여준 온천 여행 사진, 가게 돈을 훔치던 며느리의 손, 재개발 보상금만 노리던 그들의 추악한 통화 내용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영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 그걸 지금까지 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단 말이냐? 영희는 제 등짝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아픈 꾸지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 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밤 저를 짓누르던 외로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냐? 그놈들 돌아오면 한바탕 난리를 칠 거냐? 영희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 시끄럽게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건 이제 내 방식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내 것을 되찾을 거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영희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평생을 이 악물고 살아온 내가 그깟 것들 때문에 무너질 순 없지. 그래서 내가 뭘 도우면 되겠냐? 저는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가게와 집,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발붙일 곳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사람 하나를 소개해 주마. 시장 건너편에 대박 부동산이라고 있잖냐. 거기 고 사장이라고 아주 수완 좋고 입 무겁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특히 이런 재개발 건은 귀신같이 처리해. 내가 지금 바로 연락해보마. 영희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침 장사를 시작하기 전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혼자 가게 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가주마. 옆에 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을 테니 기죽지 말고 내 할 말 다 하고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존재가 이토록 든든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찾아간 대박 부동산의 고 사장은 명성대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순잔의 반찬 사장님. 그래서 정말 파실 겁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는 자리인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둘째, 이 모든 일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문이 시장에 한 바퀴 돌기 전에 모든 계약이 끝나야 합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고 사장은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건이 아주 명확하시군요. 좋습니다. 마침 사장님 가게와 집을 눈독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개발 소문 듣고 외지에서 온 큰손인데 현금도 두둑합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급하게 처리하는 만큼 시세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셔야 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속도와 비밀입니다. 제 대답에 고 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위임장만 써주면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계약부터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은 내일 바로 사장님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일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고 사장의 마지막 물음에 저는 제 옆에 앉은 영희의 손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제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저는 고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장 시작해 주세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이미 환하게 밝아왔고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 앞에는 벌써부터 단골 손님 몇몇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를, 제 인생이 담긴 그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곳도 제 것이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서늘한 만족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던 이 손으로 이제 제 인생의 판을 새로 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쯤 이국의 하늘 아래서 달콤한 휴가의 첫날을 만끽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의 행복한 휴가가 끝나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배신이 저를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맞고 반찬을 담고 돈을 받는 모든 행동이 꿈속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주머니 속 낡은 전화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손님 눈을 피해 구석으로 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대박 부동산 계약금 입금 완료. 잔금 및 이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 아래에는 제 통장으로 입금된 계약금 액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서늘한 현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자를 지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놀림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방에서 제 손때와 추억이 묻어나는 이 집. 이제는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공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낡고 빛바랜 상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조명 냄새와 함께 제 아들 철민이의 어린 시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베넷 저고리, 딸랑이가 달린 낡은 헝겊 신발, 그리고 첫돌 때 입었던 색동 한복까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손가락만 한 옷을 입고
제 품에 안겨 잠들었던 갓난아기 시절의 아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렇게 속삭이며 아기의 등을 토닥이던 젊은 날에 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저를 살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저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어색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아빠들 틈에서 목이 터져라 아들을 응원하던 제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제 키를 훌쩍 넘어 늠름하게 서 있던 아들의 모습까지 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작은 성공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고 아들의 작은 상처 하나에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계절은 오직 아들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내가 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사드릴게요.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린 아들은 툭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 하나를 부적처럼 마음에 품고 힘든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제 집을,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어쩌면 저의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나약했던 과거의 저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자 속의 모든 것을 다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이 추억들은 이제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둘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땀 흘리며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 거실에 놓아둔 전화기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연락인가 싶어 급하게 내려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아가라고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지 말까 생각했지만 무슨 뻔뻔한 소리를 하는지 제 귀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화가 아닌 문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잘 놀고 있어요. 온천물이 너무 좋아서 피부가 반질반질해졌네요. 근데 여기 쇼핑몰에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철민 씨도 어머님 선물 사드려야 한다고 자꾸 기웃거리는데 저희가 용돈을 다 써버려서요. 죄송하지만 돈 좀만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돌아가서 꼭 갚을게요. 순간 저는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저를 속이고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유흥비를 저더러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선물을 핑계대는 그 파렴치함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하.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아들의 사진을 보며 애써 억눌렀던 일말의 연민과 슬픔이 이 문자 한 통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본 모습이었구나. 나는 너희에게 평생 마르지 않는 돈지갑에 불과했구나.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는 제게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을 잘라내는 칼날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해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두둑한 돈 봉투의 무게가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영희가 챙겨준 비상약이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제가 챙겨갈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아들에게 가 있었고, 이제 저는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점에서 사온 커다란 세계지도 한 장을 거실 바닥에 펼쳤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제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고작 며칠간의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건 긴 여행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집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돌아올 집을 제 손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따뜻한 남쪽의 바다도 좋았고 눈 덮인 북쪽의 설원도 좋았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기억과 배신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텅 빈 집 앞에서 망연자실할 아들 내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집밥과 어머니의 온기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폐허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고 사장으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가게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오늘이 이 소리를 듣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갓 지은 밥에 고소한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려 나물을 무쳤고 바삭하게 튀겨낸 전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팔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어이 순자네. 오늘따라 나물 색깔이 더 곱네 그려. 무슨 좋은 일 있어? 매일 아침 들르시는 이씨 아저씨의 말에 저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좋은 일이라. 어쩌면 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시작되는 날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나물을 꾹꾹 눌러 담아드렸습니다. 에이, 뭘 이렇게 많이 줘. 이러다 망하겠네. 망하기는요. 마지막인데 정이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내뱉고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다행히 이씨 아저씨는 오늘 장사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은 듯 허허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늙어온 시장 사람들과의 이별은 아들과의 이별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날 무렵 친구 영희가 과일 몇 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따 문 닫고 잠깐 들를게. 제가 가게를 나설 때 영희는 제게 그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장사라는 것을 영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기되어 가게의 모든 반찬이 동났을 때 저는 비로소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텅 빈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닦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름때를 닦아내던 가스레인지도 손님들이 돈을 올려놓던 낡은 계산기도 모두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제 인생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가게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 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순잔의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서러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영희의 가게로 가니 영희는 저를 위해 작은 보따리 하나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담근 매실청이야. 가다가 배 아플 때 따뜻한 물에 타 마셔. 이건 비상약이고 이건 영희는 마치 멀리 떠나는 딸을 챙기는 친정어머니처럼 이것저것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았지만 결국 영희의 주름진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 찾으러 가는 거 잘하는 일이다. 가서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좋은 구경 많이 하거라.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라. 알았지? 영희는 저를 힘껏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품속에서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과 슬픔을 모두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정말 고맙다. 그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의 작별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 아무런 미련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진심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몇 번을 망설이다가 짧고 간결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평생을 바쳐 너를 키웠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려 했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내 발로 걷어찼다. 내가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 떠난 그 온천 여행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여행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 집과 가게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내 몫의 유산은 내가 기름때 묻었다고 외면했던 바로 그 가게에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라.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내 어미가.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자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미리 꾸려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다 지난 일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제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택시기사의 물음에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풍경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 두 번째 인생을 향해서 말입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와 마주하게 될 절망은 이제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인천공항의 밤은 제가 평생 살아온 시장 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언어가 뒤섞여 윙윙거렸고 거대한 전광판의 불빛은 밤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제 키보다 큰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틈에서 제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에 절어 살던 제 코에 낯선 향수 냄새와 커피 향이 어지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출발 전광판 아래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로마, 제가 평생 TV 속에서나 보던 도시들의 이름이 노란 글씨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행선지 중에 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모든 곳이 제 목적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방향키를 온전히 제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밤 펼쳐보았던 세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에 손가락을 뻗어 지도를 더듬듯 움직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멈춘 곳은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이라는 낯선 나라였습니다. 왜 그곳이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의 끝에 있는 항구 도시라는 말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려는 제 마음을 끌어당겼을 뿐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항공사 창구로 향했습니다. 리스본으로 가는 표 가장 빠른 걸로 한 장 주세요. 편도로 하시겠어요? 왕복으로 하시겠어요? 젊은 직원의 물음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돌아올 곳이 없는 제게 왕복이라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편도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편도라는 그 두 글자가 제 지난 인생과의 완벽한 작별을 고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어둠 속에서 육중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쇳덩어리가 저를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 앉았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젊은 엄마는 연신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 철민이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던 날 신기함과 두려움에 제 손을 꽉 잡았던 작은 손의 감촉. 구름 위로 날아오르자 창문에 딱 붙어 감탄사를 연발하던 동그란 눈.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어미가 되어 자식의 앞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것일까? 마지막 남은 모성애가 독처럼 온몸에 퍼지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온천의 뜨거운 김 속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 내외의 얼굴, 그리고 제게 돈을 붙여달라던 뻔뻔한 문자 메시지.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제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매정한 어미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으려는 한 사람일 뿐이다. 흔들리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애처롭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또다시 세아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만 보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것일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민낯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곧 비행기 타요.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요. 참, 어머님 선물로 받은 가방이 있는데 철민 씨가 어머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실 거래서 일단 사진만 찍어봤어요. 어떠세요? 근데 저희가 남은 돈을 다 써버려서요. 혹시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갚으면 안 될까요? 헤헤, 사랑해요. 문자 아래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화려한 핸드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돈지갑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 제 선물을 핑계대며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내려는 그들의 탐욕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장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스르르 사라지며 제 세상도 완벽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얽어매었던 모든 인연과 소음이 그 검은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승객들을 따라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몸을 묶고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윽고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다가 육중한 몸을 가뿐하게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도시의 불빛들이 점처럼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희미한 불빛도 제가 떠나온 텅 빈 집의 어둠도 그 수많은 불빛 속에 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지금쯤 저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부푼 꿈을 꾸고 있겠지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게 될 거액의 돈과 그것으로 누리게 될 화려한 미래를 상상하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비행은 반드시 착륙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제 비행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이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행은 파멸을 향해 날아가는 어리석은 날갯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착륙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추락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예감하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의 첫날 밤이 그렇게 구름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리스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하늘은 제가 떠나온 서울의 밤과는 다른 부드러운 여명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의 웅성거림과 바다 내음이 섞인 공기는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평생 묵은 기름때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와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도시의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노천 카페에 앉아 쓰디쓴 커피를 마시고 언덕 위에서 붉게 물드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전화기는 꺼진 채 가방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도 제가 찾아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픈지, 가게 문은 열었는지, 저녁밥은 차렸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그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난 완벽한 자유.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맛이었습니다. 제가 포르투갈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던 바로 그 시각.
인천공항은 여행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철민이와 며느리 지혜도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그래도 온천물에 푹 담그고 왔더니 피부는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자기야? 지혜가 거울을 보며 말하자 철민이는 하품을 하며 대꾸했습니다. 피부는 무슨. 나는 잠을 설쳤더니 온몸이 쑤신다. 빨리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 집에 가긴 뭘 가. 공항버스 타자마자 어머니한테 달려가야지. 가서 일본에서 사온 과자 몇 개 안겨드리면서 싹싹하게 굴어야 가게 명예 이전 얘기도 슬쩍 꺼내보지. 이번 추석 대목도 우리가 다 놓쳤는데 더 늦어지면 재개발 보상금 받는 거 차질 생긴단 말이야. 지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어머니한테 돈 붙여달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연락 없으셨어? 철민이의 물음에 지혜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몰라. 읽고 답이 없으시더라. 삐치셨나? 하여간 노인네들 속은 알 수가 없다니까. 괜찮아. 가서 애교 좀 부리고 선물 몇 개 안겨드리면 금방 풀리실 거야. 어머니, 단순하시잖아.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고작 단순함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공항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들의 대화는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일단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당신 말대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얻을까? 이 낡은 동네는 이제 지긋지긋해. 전세는 무슨. 대출 좀 더 받아서 아예 사야지. 내 친구들은 다 강남 사는데 나만 이 시장통 옆에 산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 그리고 나 받은 가방 있잖아. 그거부터 살 거야. 당신은 차 바꾸고. 그들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 돈이 제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택시가 익숙한 골목 어귀에 멈춰 섰을 때 철민이는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 집에 사시네. 재개발하려면 아직 멀었나? 빨리 이 집 허물고 새 아파트 올라가는 거 봐야 하는데. 그들은 산더미 같은 쇼핑백과 여행 가방을 들고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불빛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집과 굳게 닫힌 대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나? 이 시간에? 철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가게도 벌써 문 닫을 시간인데. 어디 가셨나?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헛돌기만 할 뿐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어머니가 자물쇠를 바꾸셨나? 철민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낯선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게 뭐야? 지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본 철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쓰인 매매 완료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과 함께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 완료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집을 팔았다는 거야? 철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매매 완료 표지판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새로운 자물쇠가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거야. 그래, 그럴 거야. 요즘 노인들만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잖아. 지혜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제 전화기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순간 지혜의 눈에 우편함에 꽂혀 있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익숙한 제 필체로 내 아들 철민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머니 편지야. 지혜는 다급하게 편지를 꺼내 철민이에게 건넸습니다. 철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짧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옆에서 함께 편지를 읽던 지혜의 얼굴 또한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몫의 유산은 내가 기름때 묻었다고 외면했던 바로 그 가게에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라.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편지를 다 읽은 철민이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편지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 앞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달콤했던 일본 온천 여행은 이제 지옥 같은 현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재개발의 꿈과 화려한 미래는 식탁 위에 놓였을 그 편지 한 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기나긴 절망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제가 리스본의 언덕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낯선 도시의 풍경에 스며들고 있을 때 한국의 그 골목에서는 차가운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철민이와 며느리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 조각과 매매 완료 표지판을 번갈아 보며 한동안 넋을 놓고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철민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정말 집이랑 가게를 다 팔았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당신이 아들이잖아.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 전화는 꺼져 있고 집은 이 모양인데. 철민이는 지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날선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그래, 가게는 아직 있을 거야. 집은 팔았어도 가게까지 팔았을 리 없어. 빨리 가보자. 지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시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도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과 쇼핑백들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 골목, 순잔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과 함께 낯선 인부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제가 평생을 닦고 조이며 사용했던 집기들은 한쪽 구석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원래 반찬 가게 아니었어요? 순잔의 반찬.
철민이가 인부 한 명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부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그 가게 팔렸수. 이제 여기는 젊은 사장님이 들어와서 카페 한다고 하던데. 팔렸수라는 그 세 글자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시장 상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것들 봐, 꼴 좋다. 순자 언니가 저것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홀라당 말아먹으려고 하더니만. 그러게 말이야. 늙은 어미 등쳐먹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더니 벌 받는 거지.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 철민이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친구 영희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영희의 눈빛은 그 어떤 시장 상인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요. 집이랑 가게가 다 팔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철민이가 울먹이며 매달리자 영희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는 무슨 놈의 어머니? 너희가 니들 어미를 그렇게 부를 자격이나 있어? 아주머니, 저희도 피해자예요.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게 틀림없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지혜가 끼어들자 영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닥치거라. 이 천하에 몹쓸 것들아. 너희가 니들 어미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알고나 있어?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산 사람이야. 니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니들 몸에 새 옷 걸치는 거 보려고 당신 어머니는 평생을 기름때 묻히며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뭘 했지? 아프다는 거짓말로 늙은 어미 속여놓고 니들끼리 좋다고 온천 여행을 가? 그래놓고 돈까지 붙여달라고 해? 너희가 인간이냐? 영희의 서슬 퍼런 일갈에 철민이와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제게서 받은 편지 한 통을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순자는 떠났다. 너희 없는 곳에서, 너희 같은 짐승들 없는 곳에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겠다고 떠났어. 이 집이랑 가게 다 니들 몰래 판 거 맞아. 사기당한 게 아니라 니들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니들을 버린 거라고. 이제 알겠냐?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철민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였네. 그 늙은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를 버리고 혼자 튀었다는 거 아냐?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혼자 다 처먹겠다고. 이 미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바람만 안 넣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철민이는 지혜의 머리채를 잡았고 두 사람은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서로를 핥히고 때리며 처절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시장 사람들은 싸늘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쳐 떨어졌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끝이야. 당신 같은 무능한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지혜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길바닥에 버려두었던 자신의 명품 쇼핑백들만 챙겨 들고 악착같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철민이는 텅 빈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평생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철민이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가 되었고 지혜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아간다는 소식을
저는 아주 나중에 영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의 작은 해변 마을에 소박한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현지 시장에서 장을 봐 서툰 솜씨로 포르투갈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카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제게 주어진 이 평온한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영희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언덕 위에 올라 푸른 대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갈 것 같았던 그 지독한 배신이 역설적이게도 제게 진짜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흰머리를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 속에 새로운 희망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파도 소리와 함께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독한 배신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내몰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끊어내는 용기가 어떻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들 레외처럼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주인공 순자 씨처럼 평생의 믿음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분노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끊어내야 할 아픈 인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낼 용기가 필요한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통쾌하고 마음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